네, 안녕하세요. 최경민 회계사입니다. 드디어 2020년 세무사 1차 시험이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어제 진행이 되었어요. 시험 보신 분들 모두 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사상 초유의 어떤 시험 연기라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더군다나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또 전국의 곳곳에서 역대급 폭우가 막 쏟아지는 바람에 가뜩이나 수험생들이 힘든데 더더욱 우리를 좀 괴롭히는 여러 가지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열정으로 또 시험을 열심히 보신 모든 수험생들이 그 합격 여부를 떠나가지고 정말 박수 받아서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생들 정말 많으셨고요. 그 올해 시험에 대해서 난이도 얘기를 좀 먼저 하자면, 사실 뭐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고 그 원가 관리 회계만 놓고 보면 시험 보기 전에는 이제 갖가지 예상들이 다 어려워질 거다 이런 예상들이 좀 많았어요. 그럴 만한 것이 시험이 좀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공부할 시간이 좀 주어졌으면 난이도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계속 소문이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제 조금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그 우려가 무색할 만큼 올해 원가관리 회계는 너무 좀 쉽게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평년보다도 좀 쉽게 나온 그런 편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험 보신 분들 연락 오는 것도 좀 들어보면 다들 이제 원가관리 회계는 대충 다 잘 보신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원가를 좀 먼저 푸시고 이러신 분들이 좀 또 오히려 득이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적어도 원가관리 회계 때문에 막 시험에서 좀 안타까운 결과가 있거나 그런 일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는, 뭐 어쨌든 좀 쉬운 그런 원가관리 회계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 15문제 원가관리 회계를 해설을 좀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 회계학 시험지 중에서도 A형 기준으로 26번에서부터가 우리 원가관리 회계죠. 그래서 26번 문제에서부터 천천히 15문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6번. 자, 먼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세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대요. 그런 와중에 물량의 정보를 보니까 착수한 것이 100단위,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것이 40단위인데 그들 가운데에서 25%만큼 그 전환원가 완성도를 갖고 있더랍니다. 그러면 100단위 중에서 40단위를 남겨놨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60단위만큼이 완성됐을 거냐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니까. 자, 끝까지 읽어보면 단기에 투입된 원가가 직접 재료 원가 4만 원에다가 전환원가, 가공원가 걔가 7만 원이래요. 직접 재료 원가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량이 다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균등하게 발생한다. 뭐 가장 뻔한 케이스네. 그렇게 했을 때 기말제공품의 원가가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중요한 말이 있죠. 기초제공품 없답니다. 기초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100개 착수해서 40개를 남겨놨으니까 60개를 완성했겠군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기초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냐 평균법이냐 이런 것도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상당히 뭐 심플하게 출제가 된 거죠. 역시나 공손, 감손 이런 것조차 없답니다. 자, 그러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성된 녀석을 기초냐 단계냐 애초에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따지는 게 의미 없이 그냥 60개만큼을 완성을 시켰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은 40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40개에 대해서는 완성도가 25%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재료비랑 가공비를 한번 투입해 볼 건데, 재료비는 언제 투입된다? 우리 초반에 다 투입된다. 공정의 0% 완성 시점에서 다 투입된다 그런 얘기고요. 전환원가, 우리 가공원가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차피 기초가 없으니까 완성된 60개는 단계 투입해서 단계 완성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료를 투입하든 가공비를 투입하든 그 60개에 대해서 전부 다 단기 중에 투입했을 수밖에 없는 개념이니까 얘네들은 다 60개만큼의 완성품 환산량을 가질 것이고, 기말제공품은 40개가 있지만 올해 중에 25%까지밖에 안 갔으니까 0부터 25를 올해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재료는 다 꽂았겠죠. 왜냐하면 재료는 초반에 다 넣었을 테니까 재료비 투입의 완성도를 따져봐라 그러면 100%가 되겠지. 즉 40개만큼의 재료비를 다 꽂았을 텐데 전환원가는 우리가 25%까지밖에 안 꽂아봤겠죠. 즉 10개만큼
전원 원가가 들어갔을 것이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 합쳐서 100개만큼, 다 합쳐서 70개만큼 완성품 완산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문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얘네들 얼마씩 투입됐는가 금액을 줬잖아요. 우리 재료비는 4만 원 정도다. 그 다음에 가공원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요놈 가지고 단가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단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재료비는 400원 정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1000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문제에서 이제 구해보라는 건 뭐냐?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해보세요 라는 거니까, 기말 제공품은 요놈과 요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는 400원을, 그 다음에 얘한테는 1000원을 이렇게 곱해주시고 둘을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기말 제공품 얼마 나올 거냐? 26,000원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뭐 간단한 문제죠. 그렇죠? 자, A형 기준으로 2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7번. X1년도에 연간 최대 생산량이 8,000단위 정도 되는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나 중에 7,000개만큼을 단위당 1,000원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그러면 보세요. 최대 8,000개인데 7,000개 예상하고 있으니까 얼른 우리는 뭘 뽑아 놓으셔야 되느냐? 아, 유휴 능력이 1,000개구나. 1,000개 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거부터 일단 체크해 두셔야 되겠지. 변동비 2개 줬습니다. 단위당으로요. 변동 제조원가는 500원, 변동 판관비는 100원, 합치면 뭐 한 600원 정도 되겠네. 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거래처에서 2,000개 관련한 특별 주문을 받았대요. 그럼 일단 우리 아까 전에 유휴 능력 몇 개였어요? 유휴 능력이 1,000개인데 특별 주문이 2,000개가 들어왔으니 부족한 게 1,000개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이 부족한 수량 1,000단위를 해결할 만한 방안을 줬다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뭔가 정규 판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단위당으로 변동 제조원가나 변동 판관비는 변화가 없대요. 특별주문 문제 이제 푸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변동비의 단가가 조금 변화가 되는, 심지어 변동 판관비는 일부가 막 발생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의 문제도 되게 많은데 여기선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아까 전에 500원, 100원에서 600원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라고 하면 예상 판매량 가운데서 1,000개만큼은 포기를 해야 된대요. 아,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긴 해줬는데 그냥 우리가 어차피 부족한 능력이 1,000개니까 그거만큼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해줬네요. 결국은 기회비용을 1,000개만큼 발생시키겠다. 그렇게 했을 때 단위당으로 최저 판매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되어야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특별주문을 수락해봤다라고 치죠. 특별주문을 수락했어요. 수락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틀림없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거,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증분 수익, 이런 아이들을 증분 비용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럼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제일 먼저 기분 좋은 건 뭐냐면 당연히 없던 특별 주문 매출이 생겼으니까 그 매출액만큼 수익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증분 수익입니다. 즉 특별 주문과 관련된 매출액의 증가, 이게 뭐 당연히 좋은 일일 거 아니겠어요? 제일 먼저. 그럼 좋은 일은 얼마만큼이 생길 거냐? 한 개당 얼마만큼의 특별 주문이 들어왔느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당 판매 가격을 X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단위수가 지금 2,000개 들어왔으니까 매출액의 증가는 결국은 2,000 곱하기 X,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이 특별주문 2,000개를 받아주려면 2,000개만큼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와중에서 변동비가 들어갈 텐데 변동 판매비마저도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한 개당 합쳐서 600원으로 그냥 합쳐서 가죠. 즉 특별주문과 관련해서 변동 제조원가 및 변동 판관비 이렇게 두 가지가 증가할 것이다. 한 개당 얼마? 600원씩. 그런 식으로 몇 개? 2,000개. 이렇게 증가를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증분 비용이니까 마이너스를 좀 쳐줄게요. 마이너스로 1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이야기가 좀 적혀 있었냐면 1,000개만큼의 부족 수량이 있어서 그거는 그냥 결국은 포기해서 기회비용 발생시켜야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고정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기 때문에 고정비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줄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갑자기 발생할 것이다. 왜? 1,000개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는 뭐냐? 원래 계획했던 정규 판매, 그걸 포기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외부에다가 그냥 정규 판매하는 것들은 두 번째 줄에 한 개당 1,000원짜리였었거든요. 그렇죠? 한 개당 1,000원짜리인데 한 개당 어쨌든 얘네들을 위해서도 600원씩은 써야 되는 거니까 정규 판매는 하나 팔 때마다 400원꼴로 우리 주머니에 이익을 남기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겨먹은 것을 몇 개만큼? 1,000개만큼은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 곱해준 40만 원이 기회비용이겠고 이것도 증분 비용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를 좀 합시다. 그럼 얘네들을 다 네팅해 준 것,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증분이익이라고 부르는데
그 증분이익이라는 녀석이 0보다 커야만, 그죠? 이게 0보다 커야만 이것을 수락할 생각이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얘네들을 싹 다 네팅한 거, 이렇게 네팅한 게 0보다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x값이 뭐보다 커야 되느냐, 이거 문제없이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계산해 보시면 한 개당 그래도 800원 이상은 받아야만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고요.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8번 봅시다. 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며 정상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한대요.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말 딱 보자마자 DM, DL, OH 가운데서 OH는 거짓말 해야 되겠구나, 즉 예정 배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요. 그 배부 기준으로는 기계 시간을 쓰겠답니다. 예산 잡았어요. 4만 원. 기계 시간이 아까 배부 기준이었는데 그거 예상하기를 2000시간으로 예상을 했대요. 실제로는 2100시간을 썼고요. 과대 배부액은 3,000원 발생했대. 그럼 실제가 얼마였겠는가라는 건데, 여러분, 뭐 사실 정상 원가 계산의 어떤 그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주 간단하게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애초에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해서 예산을 짰어요. 왜냐? 정상 원가 계산이니까 미리 예상해야 되겠죠? 얼마라고 짰는가 봤더니 예상이 4만 원이었대. 이렇게 4만 원.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배부 기준을 기계 시간으로 잡았으면 그 배부 기준도 예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정상의 배부 기준수. 요것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줬죠. 얼마라고 제시를 해줬냐면 2000시간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2000시간으로 이렇게 가봅시다. 즉 1월 1일 날 연초에 OH는 4만 원이겠지? 그리고 시간은 2000시간일 거야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연초에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했다는 거냐? 결국은 연초에 기계시간 1시간이 발생할 때마다 결국은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씩이요? 20원씩 발생하겠군, 이렇게 본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OH에 대한 예정 배부율이라고 이렇게 부르자는 거잖아요. 그죠? 즉 여기까지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이게 다 기초에, 즉 1월 1일 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 주는 것. 자, 근데 기중에 이제 드디어 기계를 돌립니다. 기계를 돌리면 뭐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 손에 넣게 되느냐? 실제로 발생한 기계 시간이 몇 시간인가, 요거 정도는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에다 예정 배부할 때는 비록 OH를 거짓말로 넣자라고 하는 게 정상 원가 계산이지만 아예 생 거짓말로 넣는 경우는 없다고요. 실제에 기반한 거짓말을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 20원이다라는 건 예상치지만 사실상 여기에다가 곱해지는 배부 기준수는 뭘 곱할 거냐? 우리는 실제로 발생한 배부 기준수, 요걸 곱해야 된다는 거. 요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기계 시간이 몇 시간이냐? 2100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주었으니까 요 놈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 장부에 들어갈 예정 배부액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예정 배부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 42,000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42,000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장부에다가 우리가 예상을 해서 비록 실제에 기반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배부율이 어쨌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결국은 우리의 예상치예요. 예상치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정상 원가 계산인데, 문제는 뭐냐면 기말에 가서 결산을 해보면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금액은 얘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랑을 비교해보면 결국은 배부 차이가 도대체 얼마 정도가 날 것인가, 요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뭘 줬는가? 배부 차이가 3,000원이다 라고 하는 걸 줬고요. 그 3,000원이라는 배부 차이가 과대배부였다라고 하는 거, 이걸 줬어요. 그러면 도대체 실제 발생한 금액이 얼마였길래 3,000원만큼 과대배부했다라고 하느냐? 우리가 배부한 거, 장부에 잡은 게 실제보다 3,000원만큼을 더 많이 잡았으니까 과대배부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발생한 금액은 얼마? 얘보다 3,000원 작은 39,000원. 즉 실제로는 고작 39,000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장부에다가 3,000원을 더 잡아서 42,000원 잡았으니까 과대배부 이렇게 불렀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9,000원, 요거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인데요. 굳이 제가 이렇게 포맷을 좀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예정 배부율 뽑는 요 단계까지는 언제 한다고요? 기초 시점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중에는 실제 배부 기준수, 즉 실제 기계 시간이 막 카운트가 되면서 요만큼이 기중에 우리 장부에 막 꽂혀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기중에 꽂다 보면 언젠가 기말 시점에 결산을 하게 되고
실제로 결산을 하게 되면 실제 발생한 금액이 얼마냐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장부에 잡혀 있는 거랑 비교해가지고 차이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 차이를 조정까지도 해주게 되는 거지. 즉, 요 놈들 마지막에 요렇게 요 두 줄. 요 놈들은 언제 하는 거냐? 얘네들은 기말 시점에 결산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정배 부여를 뽑아놓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사전적인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정상 원가 계산은 이런 플로우에 의해서 원가가 계산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9번으로 넘어갈게요. 29번 보니까 X1년도에 제품이 A, B, C가 있대요. 그런데 수량이 1,500개, 2,000개, 800개 그렇대. 작업 준비, 절삭 작업, 품질 검사 이렇게 세 가지 제조 간접 원가가 있대요. 딱 보자마자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역시나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의해서 누구 구하래요? 제품 B. B 거 구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체크하시고 단위당으로 한번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B 거 구하신 다음에 B의 단위수가 맨 윗줄에서 2,000개라고 나왔으니까 2,000개로 좀 나눠주시면 되겠네. 자, 활동 3개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작업 준비, 절삭 작업, 품질 검사. 원가 동일이 먼저 나와 있고요. 걔네들이 A, B, C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갖고 있는가라는 걸 줬으니까 사실은 얘네들을 잘 이용해 주시면 활동별로 배부율 충분히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활동 3개 있어요. 작업 준비. 또 하나는요. 절삭 작업. 마지막으로는요. 품질 검사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렇게가 있는데 얘네들의 금액이 각각 얼마씩이냐? 얘가 이제 10만 원이고요. 얘가 이제 60만 원이고, 그렇죠? 그 다음으로 품질 검사 같은 경우에 다 합쳐서 이제 9만 원이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얘네들의 원가 동의를 줬습니다. 그럼 작업 준비 같은 경우에는 30회, 50회, 20회잖아요, 작업 준비 횟수가. 그럼 100회라고 이렇게. 그럼 100회를 해서 10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니까 이 녀석들은 결국은 한 회당 얼마 꼴인 거냐? 1회당으로 작업 준비 1회당으로 1,000원 꼴인 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이 녀석이 바로 배부율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절삭 작업도 마찬가지. 1000시간, 1200시간, 800시간이니까 합쳐주면 3000시간 아니겠어요? 그럼 3000시간 동안 60만 원 썼다는 거니까 절삭 작업 시간 1시간 당으로는 얼마가 나왔다는 거냐? 나눠주시면 200원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품질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시간이 50, 60, 40 그러면 150시간이니까 품질 검사를 150시간 했더니 9만 원 나오더라. 그러면 품질 검사 시간 1시간마다 얼마 꼴이냐? 나눠주시면 600원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B께 궁금한 거야. B라고 하는 녀석은 도대체 작업 준비를 몇 회나 했느냐? 가운데 B 거 라인 보시면 이거 50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B 거 라인 보시면 절삭 작업 시간은 1200시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품질 검사는 60시간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1회당 1,000원 꼴인데 50회? 그럼 곱해주면 5만 원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1시간당 200원인데 1200시간이니까 24만 원일 것이다. 역시나 시간당 600원인데 B가 60시간을 썼으니 36,000원을 배부하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다 합쳐주면 B의 제조 간접 원가의 총액이 나올 것이고 그 금액은 32만 6천원쯤 될 겁니다. 단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B라고 하는 녀석은 2,000개라면서요. 그래서 2,000단위로 이렇게 나눠주자는 거죠. 나누면 답이네. 그렇죠? 163원.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간단하네요. 자, 30번 문제로 갈게요. 30번. A형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3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번. 자, 사이즈는 제법 기네요. 사이즈는 제법 긴데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한답니다. 제품은 A랑 B 두 개가 있나 보죠. 기초에 제공품 없고 모두 기말에 완성됐으니까 기말에도 제공품은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 와중에 제조 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 원가 발생액에 비례해서 배부한대요. 즉,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기준으로 직접 노무 원가를 쓰겠다. 그러면 A와 B의 제조 원가가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은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건 결국 DMGL 웨이트를 다 합쳐서 계산하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A 거, B 거를 다 물어봤으니까 테이블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품 A가 있고요. 제품 B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제조 원가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럼 이걸 그냥 다 계산하고 합쳐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DM부터 봅시다. 테이블에 보니까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해서 기초 재고, 단기 매입, 기말 재고 이런 걸 줬어요. 애초에
원가의 제목 자체를, 이름 자체를 직접 재료 원가라고 줬습니다. 원재료가 아니라 직접 재료 원가라고 줬으니까 얘네들이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모두 추적되는 DM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A부터 보면 2만 원 있다가 4만 원을 사왔어요. 그럼 6만 원 있잖아요. 근데 만 원이 기말에 남아있대. 그 얘기는 5만 원을 사용했을 것이고 그 5만 원이 DM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만 가지고도 티켓정을 안 그려봐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겠네요. B도 마찬가지. 만 원에서 3만 원 쌓아주시고 거기서 15,000원 남겨놨으니까 나머지 얼마고요? 나머지 25,000원만큼이 우리 DM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죠? 기왕이면 합계까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따가 배부해야 될까? 합치면 75,000원. 자, DL은 배부 기준이니까 잘 계산을 해놓으셔야 되겠는데 거기 보니까 전기말, 단기말, 미지급액 그리고 단기 지급액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회계 원리인데 우리 원가 회계도 어차피 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단기의 지급액이라고 하는 건 캐시가 그만큼 나갔다라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돈 나간 거는 45,000원, 6만 원이지만 발생주의로 가면 기초기말 미지급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분계를 그냥 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다 그러면 지급을 했잖아요. 지급했다는 건 돈 줬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현금을 줬어요. 그 현금을 얼마 줬는가? A는 45,000원을 줬답니다. 이렇게 45,000원. 그죠? 자, 근데 미지급을 보세요. 미지급이라는 건 부채인데 전기 말에만 해도 2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단기 말에 2만 원이 됐대. 그럼 어떻게 됐어요? 2,000원 차이 나는데 2,000원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이 2,000원 줄었다는 건 부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부채가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부채가 줄어들었으니까 2,000원만큼 차변에다가 기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즉 부채가 줄었으니까 차변에다가 미지급을 2,000원만큼 이렇게 잡아줍시다. 이렇게. 그럼 차대가 당연히 안 맞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왜 안 맞는가? 단기 중에 발생한 금액이 있기 때문인 거지. 단기 중에 발생한 비용, 즉 단기 중에 A와 관련해서 발생한 DL 발생주의 금액, 그게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금액은 결국은 43,000원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 요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는 김에 그냥 비교해볼까요? B 같은 경우에는 캐시를 얼마나 줬어요? 캐시를 얼마만큼 줬느냐? 우리가 6만 원만큼을 주머니에서 빼서 지급을 했답니다. 근데 얘네들도 미지급 잔액이 3만 원이었던 것이 27,000원이 됐어요. 즉 3,000원 줄었다는 거지. 즉 부채가 줄어드는 거니까 차변에다가 3,000원 이렇게 써버리자고 이렇게. 그럼 결국 B와 관련해서 발생주의 DL은 자대 잔액 57,000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결국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우리가 A의 DL과 B의 DL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둘이 딱 더해주시면 10만 원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제조간접원가는 지금 A 거 B 거 매칭을 안 시켜줬습니다. 왜? 추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이 3만 원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3만 원을 얘랑 얘한테 뿌려줄 거예요. 뿌려줄 때 뭘 기준으로 뿌려라? DL을 기준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3만 원을 43대 57로 뿌려라. 그냥 그런 얘기고요. 아니면 그냥 배부율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얘네 둘 간의 관계가 이렇게 30%이니까. 그죠? 결국은 A랑 B도 똑같이 30%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배부율의 개념인 거지. 즉, 이 회사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직접 노무원가의 30%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던 간에 OH 금액은 얼마가 나올 거냐? A는 12,900원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17,100원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둘이 합쳐서 3만 원 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조원가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제 A와 B를 합쳐주시기만 하면 계산 끝나겠네요. A는 다 합쳐주시면 105,900원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99,100원. 이 정도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 31번 갑시다. 31번에서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로요. 재료는 시작될 때 전량 투입, 전환원가는 균등하게 발생. 우리가 풀어본 가장 뻔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단기 완성품 환산량이 단위당 원가로 봤을 때 직접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로 봤을 때 직접 재료 원가는 2,000원이고 전환 원가는 500원이었대요. 자, 말을 좀 조심하셔야죠. 아까 전에 풀어봤던 종합원가 계산 문제는 직접 재료 원가나 전환 원가에 투입액을 줬었어요. 투입액이니까 사실상 우리가 5단계 중에서 3단계에 쓸 금액 그걸 줬던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단가 자체를 줬습니다. 단가를 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4단계에서 우리가 단가 뽑잖아요. 그렇죠? 그 4단계의 단가, 그 결과를 2,000원과 500원이었다. 이렇게 결과를 아예 준 거죠. 자, 그럼 그런 와중에 공손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손품은 제품을 검사하는 시점에서 파악이 되는데 50%에서 검사를 수행한답니다. 정상 공손의 수량은 검사 시점을 통과한 합격품에다가 10% 때려주겠대요.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정상 공손 원가를 구해보시오. 그 기초에는 500개, 완성시킨 게 1800개, 착수한 게 2000개, 기말에 400개인데 잘 보시면 기초 500개랑 착수한 거 2000개는 제공품 T 계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기초 500개, 착수 2000개. 이게 차변이거든요. 차변을 둘이 더해주시면은 2500개잖아요. 그럼 대변에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면 완성된 거와 기말에 남아있는 거 이렇게 두 개 있는데 1800개, 400개 줬으니까 둘이 합쳐봤자 2200개밖에 안 돼요. 그럼 차변은 2500개인데 대변이 2200개니까 300개가 B죠. 대변에 이렇게 300개가 바로 전체 공손품이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손품의 수량이 300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공손품 300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쪼개줘야 되는 일인데 원래 우리가 종합원가계산 문제를 풀 적에는요. 항상 선입선출법이냐 평균법이냐 이런 것들을 보통 주잖아요. 주는데 이 문제는 앞만 봐도 선입선출법이네 평균법이네 그런 말 자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뭘로 풀라는 거냐라는 건데 안 주는 이유가 있죠. 왜 안 주는 거예요? 일단 정상공손 원가를 계산하려면 정상공손이 몇 개냐라는 걸 뽑으시고 걔네들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뽑으셔서 거기다가 단가를 때려주면 돼요. 근데 애초에 정상공손이 몇 개냐 비정상공손이 몇 개냐라고 하는 건 선입선출법을 쓰나 평균법을 쓰나 어차피 똑같아야 되잖아요. 자, 어차피 똑같아야 되고 혹시나 차이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입선출법의 그 논리를 그냥 따라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물량을 선입선출법처럼 완성된 것을 기초와 단계로 쪼갠 상태에서 물량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걸 토대로 정상공손에 대해서만 그냥 완성품 완산량을 잡아주신 다음에 어차피 단가는 줬으니까 그 단가를 그냥 걸어주시면 원가가 나온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정상공손의 수량이 몇 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치 선입선출법처럼 완성된 녀석을 기초분과 단기착수분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완성한 게 몇 개인가 봤더니만 1800개라고 줬었거든요. 그럼 완성된 것은 1800개입니다. 쪼개볼게요.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기초와 단기로 쪼개죠. 기초에는 몇 개가 있었는가? 500개, 30%짜리가 있었답니다. 그럼 당연히 나머지 1300개가 단기착수 완성품일 것이다. 그럼 도대체 공손은 아까 전에 보니까 300개만큼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중에서 정상이 몇 개냐 비정상이 몇 개냐라는 것은 우리가 따져봐야만 될 겁니다. 기말에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기말에는 400개만큼이 남아있었고 얘네들은 70%까지 완성이 돼 있더라. 자, 그럼 우리 이제 얘네 둘을 해결해 주는 게 1단계에 남아있는 숙제인 건데 요놈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한 가지 더 있죠. 뭘 알고 있느냐? 어차피 공손이 발생하면 공손 검사 시점이 곧바로 공손품들의 어떤 완성도랑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공손의 검사 시점이 50%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 녀석들의 완성도도 50%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상 공손의 수량을 좀 체크해 줘야 되는데 이놈을 어떻게 구할 거냐. 문제에서 줬어요. 이 정상 공손의 수량은 어떻게 결정하겠다? 그 박스 위로 두 줄 정도 올라가 보니까 정상 공손의 수량은 검사를 통과한 녀석들, 그 녀석들한테 10%를 때려주겠다 이런 컨셉인 거죠. 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2차 때 어려운 문제 좀 풀다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단순히 문제에서 이렇게 검사 시점을 통과한 합격품의 일정 퍼센트 이렇게 주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 검사 시점을 통과한 시점이 단기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다가 단기 중에 통과한 합격품의 10% 이렇게 읽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는데 어쨌건 단기 중에 통과한 아이들을 좀 체크해 봅시다. 자, 검사를 50회 했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기초제공품 500개부터 갑시다. 500개는 작년에 30%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30 이후로 100까지 가서 완성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30에서 100까지 가는 와중에 중간에 50 걸려서 이때 검사를 했을 테니까 검사 언제 받았니? 올해 단기에 받았겠죠? 그런 와중에 완성까지 했다는 건 통과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단기 중에 통과한 게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줄게요. 1300개는요.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까지 한 거니까 0부터 100까지 모든 걸 고스란히 올해 한 거예요. 단기 중에. 그럼 당연히 검사도 단기 중에 받았겠죠. 그리고 완성까지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통과했다라는 반증이 될 겁니다. 얘도 동그라미 줄게요.
기말에 남아있는 녀석들은 0에서 출발해서 무려 70까지 갔습니다. 70까지 갔다는 얘기는 50 다 지나갔다는 거거든요. 지나갔다는 것 자체가 통과했다라는 의미이고 언제 지나갔느냐? 올해 지나갔으니까 얘도 동그라미 줘도 돼요. 자, 그러면 단기 중에 합격한 아이들은 동그라미 쳐져 있는 애들이니까 모아보면 500개, 1300개, 그리고 400개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어디까지를 정상으로 허용해 줄 거냐? 10%까지를 허용해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이게 바로 정상 공손의 수량이 된다는 거죠. 요거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220개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220개. 그럼 300개 중에 220개가 정상이니까 나머지 80개는 비정상이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잡아볼 건데 재료비 따로 가공비 혹은 뭐 전환원가 따로 갈 겁니다. 재료비는 초반에 다 들어간다라고 했었고요. 가공비는 균등하게 들어간다. 자, 근데 여기서 애초에 이 모든 완성품 환산량을 다 구해야 될 거냐? 구할 필요도 없고요. 구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는 지금 이 수량 자체가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일치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선입선출법의 논리를 따라가야 실제 물량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니까 마치 선입선출법이라고 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 어디에서도 선입선출법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구하는 로직이 좀 달라질 거라고 얘네들을 애초에 찢지도 않은 상태로 그래서 애초에 모든 완성품 환산량을 다 구한다는 것 자체는 선입선출법이냐 평균법이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다행스럽게도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정상 공손의 원가 이것만을 물어봤으니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더라도 요놈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요놈은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차이가 없을 테니까 그럼 단기에 0에 출발해서 50까지 간 녀석들이 220개만큼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0에 꽂았다면 단기에 얘네들에 대한 재료는 아깝지만 다 꽂았다는 거예요. 불량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다 넣고 시작하는 거니까 재료는 다 꽂았다는 거지. 가공비는요. 얘들은 50%까지는 진행했는데 그때 검사받아 보니까 불량이래. 그럼 가공은 절반만 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즉 절반만 했으니까 110개만큼이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다 구해주면 최종적으로 재료비가 몇 개다, 가공비가 몇 개다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재료비 원가가 얼마다, 가공비 원가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단가가 얼마씩이다 이런 것들을 원래는 구해야 되는데 이런 녀석들은 못 구하고 얘네들은 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뭘 줬다? 단가가 얼마인지는 미리 다 줬다는 거죠.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단위당 원가가 직접 재료 원가는 2,000원. 가공 원가는 얼마? 가공 원가 전환 원가는 500원이다라는 걸 줬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상 공손 원가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220개에는 2,000원을 곱해 주시고 110개에는 500원을 곱해 주시고 둘이 더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금액은 49만 5천원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32번 풀어봅시다. 32번. 32번은 이제 결합원가 계산 문제죠. 문제 천천히 한번 보시면 X1년도에 X라는 원재료를 가공해서 연산품으로 A랑 B를 생산한대요. 항상 결합원가 계산 문제 풀 때는 부산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연산품 A, B 얘기만 나오고 부산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36,000원의 결합원가가 발생을 했고요. 추가 가공원가도 써야 된대. 자, 역시나 결합원가 계산 문제 풀 적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배부 방법 중에서 뭘 줬는가? 이 문제에서는 균등 매출 총이익률법, 균등 이익률법을 줬어요. 그랬을 때 B라는 제품한테 배부될 결합원가가 얼마겠는가? 자, 공손감선도 없고 제공품도 없답니다. 자, A와 B만 있나 봐요. 부산물도 없네. 뭐 분리점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자료 정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생산량 1000리터와 500리터인데 최종 판가 60원, 40원 했어요. 최종 판가 6만 원, 2만 원이라는 건 앞에 있는 생산량과 판가를 그냥 친절하게도 곱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6만 원, 2만 원이 판가래. 추가 가공은 8,000원, 4,000원만큼의 총액이 들어가면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균등이익률법을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각 제품의 이익률을 회사 전체 이익률과 다 균등하게 맞춰주겠다라는 게 바로 균등이익률법이니까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이익률이 똑같다는 얘기는 원가율도 똑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등 원가율법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 균등한 원가율이 얼마냐 이걸 좀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 회사 전체 원가율을 계산하시고 그 전체 원가율을 개별 제품들의 원가율과 동일하게 다 맞춰주면 됩니다. 원가율이란 전체 수익에서 전체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이게 바로 원가율이니까 전체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A는 6만 원이고요. B는 2만 원입니다. 도합 8만 원이 전체 수익이죠. 전체 원가는요. 결합 원가도 있고 추가 원가도 있어요. 결합 원가 먼저 넣어볼까요? 결합 원가는 36,000원이고요. 이게 이제 결합 원가. 추가 원가 두 개 있습니다. A 거 얼마? A 거 8,000원. B 거는 추가 가공 원가 얼마? B 거는 4,000원. 이렇게.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원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거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비율 한번 계산해 보시면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올 것이냐. 이것은 이제 60%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즉, 회사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지만 A 제품이든 B 제품이든 무조건 원가율은 60%로 맞춰줍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균등 이익률법이죠. 자, 그러면 지금 구해보라는 건 뭐냐면 연산품 B고요. B의 뭘 구하래요? 결합 원가 이걸 좀 구해주래요. 그럼 B의 원가는 쉽게 구합니다. 왜? A 거고 B 거니까 B의 수익이 2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제품이든 간에 원가는 60%로 맞춥시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한 것이 사실은 B의 총 원가예요. 그런데 B의 총 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결합 원가 계산에서 원가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종류거든요. B의 결합 원가와 B의 추가 가공 원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B의 총 원가라고 부르고 그게 수익의 60%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결합 원가만을 남기고 싶다면 이 두 가지에서 추가 원가만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B의 추가 원가는 얼마인가 봤더니 이게 결합 원가였고 얘는 A 거 얘는 B 거였으니까 B 거 4,000원을 발라내시면 끝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B의 뭐야? B의 추가 가공 원가일 테니까 얘를 그냥 발라내버리면 남아있는 게 바로 결합 원가가 되겠죠.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마도 B의 결합 원가 배부액은 8,000원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 33번 갈게요. 33번은 보조 부문 원가 배부하는 건데 뭐 특이한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조 부문은 금형과 조립 두 가지가 있고 보조 부문은 유지와 동력 두 가지가 있대요. 유지 부문의 원가는 기계시간, 동력 부문의 원가는 전력량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단계 배분법으로 배부를 해준답니다. 단계 배분법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단계 배분법이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있죠. 순서, 보조 부문 두 개 중에서 어떤 애를 먼저 배부할 거냐 그 얘기가 무조건 있을 겁니다. 자, 밑에 테이블을 보니까 부문 개별 원가다라고 해서 각 부문들이 얼마씩인가 줬는데 부문 공통 원가가 있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 공장에 보조 부문 2개, 제조 부문 2개 이렇게 있거든요. 총 4개 부문이 있는데 때로는 이 4개 부문 중에서 누가 쓴 건지 모르겠고 우리 공장 전체에서 그냥 나오는 것도 있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공장 자체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그 공장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있을 테니까 사실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한테 배부하기에 앞서서 여기 있는 20만 원을 어떻게 나눠 먹을 거냐 그 생각을 사실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기계시간 나오고요. 전력량도 나오는데 아까 위에서 두 번째 줄에서 유지 부문 원가를 기계시간 따르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적에는 제일 먼저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기계시간 그 옆에다가 유지 부문 뭐 이렇게 써놓는 게 좋겠죠. 안 헷갈리려면. 그 다음에 전력량은 동력 부문 원가가 전력량 따라간다라고 했었거든요. 즉 전력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다가 동력 부문 이런 말들은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헷갈리지가 않을 거예요. 점유 면적이 나오는데 점유 면적은 대체 왜 주느냐? 밑에 있는 박스를 보니까 부문 공통원가 20만 원이 임차료였었는데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한대요. 즉 이 점유 면적은 뭘 배부해라? 공통비를 배부해라. 그럼 이 모든 배부가 다 끝났을 적에 금형이 얼마가 되어 있겠는가? 그런 얘기인데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 순서가 나와 있네요. 왜? 단계 배부법이니까. 뭐 먼저 하래요? 유지 부문을 먼저 하시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4개 부문이 있어요. 유지 부문이 있고, 그죠? 또 뭐 더 있던가요? 동력 부문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둘은 보조 부문이죠. 제조 부문도 2개 있습니다. 금형 부문, 그리고 조립 부문까지.
기왕이면 합계까지도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배부하기 전인데 배부하기 전에 있는 개별 원가는 줬어요. 개별 원가가 얼마씩이다 라고 줬는가 봤더니만 12만 원과 8만 원. 얘네들은요 20만 원과 30만 원이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죠? 합쳐보시면 뭐 한 70만 원 돼요. 이렇게. 그럼 보통은 요 금액 가지고 얘네 둘을 얘네들한테 엎어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셨을 텐데 뭐가 있냐면 공통비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공통원가가 얘들 중에 누구 때문에 썼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다 해서 얼마를 썼는가 20만 원을 썼대요. 그럼 사실상 얘네들의 원가를 얘네들한테 뿌려야 되는 거니까 요 금액부터 일단은 넷이 나눠 먹고 시작해야 될 텐데 그걸 뭘 가지고 뿌려주래요? 점유 면적. 그럼 점유 면적이 10, 20, 30, 40이니까 다 더해주시면 딱 100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100제곱미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10%, 20%, 30%, 40% 이걸로 그냥 뿌려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은 2만 원이 될 것이고 요 중에서 10%니까 얘는 4만 원이 될 것이고 얘는 6만 원, 얘는 8만 원쯤 되겠네요. 그래서 도합 20만 원이 이렇게 뿌려진다는 거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공통원가까지만 뿌려놓으면 4개 부문의 원가가 다 해서 얼마인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유지 부문은 14만 원. 동력 부문은 12만 원. 그죠? 그 다음에 금형 부문은 26만 원. 조립 부문은 38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합쳐주면 이렇게 합치나 9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하기 전에 금액입니다. 이렇게. 배부하기 전에 금액이고요. 보조 부문을 공통원가까지 반영해서.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뿌려줄 건데 누구 먼저 뿌리래요? 유지 먼저 뿌리라고 했으니까 유지 부문 먼저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으로 동력 부문. 그죠? 그럼 이 보조 부문에 대한 배부 후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금형 부문한테 얼마 갈 것인가 라는 거니까 결국은 최종 원가를 구하려면 금형 거 요거 구해주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겠네. 그죠? 해봅시다. 그러면 유지 부문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14만 원만큼을 마이너스를 쳐주시고 유지 부문이 용역을 제공해준 비율만큼 때려줍시다. 보시면 기계시간 따라간다라고 했었고요. 자기 부문 소비 용역도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200, 400, 400 그 비율 때려주면 되겠네. 다 더하면 1000이니까요. 비율 계산하는 게 되게 간단하네. 20, 40, 40쯤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14만 원에다가 퍼센테이지를 좀 때려보세요. 그러면 28,000원. 40%를 때려주시면 56,000원. 여기도 56,000원. 그럼 다 네팅하면 제로.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동력 부문은 어떻게 돼요? 12만 원 있었는데 28,000원 불어버렸으니까 14만 8천원만큼을 털어주셔야만 되겠지. 이렇게. 그죠? 자, 얘는 먼저 배부를 끝낸 유지 부문한테는 주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 얘한테 주는 것은 무시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럼 얘랑 얘한테는 어떻게 줄 것인가? 동력 부문이 주고 있는 것은 전력량 따라가기로 했는데 100은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300과 200의 비율로만 그냥 뿌려주면 되겠죠. 300과 200의 비율이니까 결국 500분의 300. 그죠? 뭐 60% 정도 되겠고 500분의 200, 한 40%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즉 14만 8천원에다가 60%, 40% 이것만 그냥 때려주시면 끝나겠죠. 88, 800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필요는 없지만 59, 200에서 네팅하면 제로가 되겠죠. 사실 필요한 건 어디까지였어요? 필요한 건 요 놈 구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 있던 거에다가 더하시고 요만큼 딱 더해주면 얘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404, 800 답은 5번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3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34번은 이제 CVP 문제인데 읽어볼게요. 외부 판매 대리점을 통해서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대. 손익계산서를 줬습니다. 매출액에서 변동 매출, 고정 매출 원가 빼고요. 변동 판관비가 판매 대리점 수수료인데 걔도 빼고요. 고정 판관비도 뺐더니만 영업이익이 18,000원 나오더라. 세무는 X1년도에 판매 대리점한테 매출액의 18%만큼을 판매 대리점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X2년도에는 대리점 말고 내부 판매원을 통해서 판매하려고 한대요. 즉 뭔가 좀 방식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매출액의 15% 정도에 해당되는 수수료와
없었던 고정급여 8,000원 이런 것들이 추가로 지출될 걸로 예상이 된답니다. X2년도에 그러면 내부 판매원을 통한 방식으로 바꿨을 때 X1년도랑 동일한 영업이익을 얻으려면 매출 얼마 찍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인데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손익계산서 형식으로 돼 있는 걸 CVP 공식 형태로 좀 바꿔보시면 돼요. 일단 뭐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손익계산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CVP는 관리회계니까 손익계산서를 뭘로 주는 게 제일 편하냐? 변동원가 계산 컨셉으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매출원가와 판관비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전부원가 계산으로 줘버렸거든요. 그럼 사실 혹시나 생산량과 판매량이 막 달라가지고 생산량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컨셉이라면 사실은 전부원가 계산 CVP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복잡해진다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문제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별 얘기 없으면 CVP 분석의 기본 가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기본 가정상에서 우리는 생산량과 판매량은 동일하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생산 판매량이 동일하면 어차피 다른 원가 구조도 변화가 없을 적에 사실상 우리는 전부원가 계산이나 혹은 변동원가 계산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가정을 깔고 그냥 우리는 편하게 CVP를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면 사실상 X1년도에서는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X1년도 사실은 뭐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액 10만 원에서 변동비를 이것저것 털었어요. 근데 변동 매출원가는 4만 5천 원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45%잖아요. 변동 판관비는 18,000원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18%라고요. 그 얘기인 즉슨 이런 얘기지. 전체 1에서 변동 매출원가 45%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변동 판관비 18%를 털어주세요. 이렇게 계산한 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공헌이익률이라는 거죠. 변동비를 다 털었으니까. 그럼 공헌이익률이 요만큼인데 우리 회사의 X1년도 매출액이 10만 원이라면서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우리의 공헌이익이라는 것이고 결국 생산량 판매량 똑같다라고 치면 고정비를 그냥 다 비용 처리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즉 고정 매출원가 15,000원과 그죠? 그 다음에 고정 판관비 4,000원을 다 털어버리시라는 얘기니까 요걸 계산기 두드리시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18,000원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 줄이나 지금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나 어차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X2년도가 되니까 조금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느냐? 공헌이익률이 좀 바뀔 겁니다. 근데 바뀐다는 얘기가 그 수수료 관련된 얘기에서만 바뀐다는 말이 있지 변동 매출원가가 바뀐다는 말이 없으니까 별말 없으면 그 공헌이익률도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만큼을 빼주시고 다만 판매 수수료율이 몇 %가 되는가? 원래는 18%였는데 15%로 바꾸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0.15 이렇게 바꿔버리자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매출액이 얼마여야 되느냐라는 걸 묻고 있으니까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걔를 미지수로 갑시다. 이렇게 세일즈. 그죠? 자, 그럼 거기서 이제 고정비를 날릴 건데 원래 있던 고정비도 별말 없으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15,000원과 4,000원 얘들은 그냥 날리자는 거지. 근데 우리는 고정급여 8,000원짜리가 더 생겨버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8,000원만큼을 추가로 빼자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변화가 생겼고 요거만큼 추가되는 것들이 좀 변화가 되겠지.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이 변화가 다 반영이 되더라도 작년과 동일하게 똑같이 18,000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의미니까 요 식을 풀어주면 세일즈 금액이 얼마여야 하는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아마도 112500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 35번도 풀어볼게요. 제약자원인 특수기계를 이용해서 ABC를 만든대요. 판가 변동비 나와 있으니까 단위당 공헌이익 먼저 계산하시면 되겠네. A는 얼마예요? 50원에서 20원 빼니까 30원. B는요? 60원에서 36원 날리니까 24원. C는요? 120원에서 60원 날리니까 60원. 근데 특수기계 이용시간, 이게 제약자원이라고 대놓고 줬거든요. 그럼 2시간, 1시간, 3시간 그렇잖아요. 그럼 이용 가능 시간이 9,000시간인데 수요가 1,000개, 3,000개, 2,000개다라고 했을 때 최대 공헌이익이 얼마일 거냐요. 몇 개씩 팔 거냐라는 조합은 엄청 다양하게 나올 테니까 그냥 단순히 공헌이익이 얼마냐라고 하면 그 수많은 조합 중에서 어떤 공헌이익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 공헌이익이다라는 단서를 주는 겁니다. 최대 공헌이익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최적의 배합에서의 공헌이익을 구해봐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럼 최적의 배합을 계산하려면
제약자원 한 단위당의 공헌이익이 큰 것을 찾아주셔야만 되겠죠. 먼저 단위당 공헌이익을 보시면 A는 30원이었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36을 빼니까 24원. C 같은 경우에는 60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제약자원이 시간입니다. 얘는 2시간이 걸리고 하나 만들 때 얘는 1시간이 걸리고 얘는 3시간만큼이 걸린대요. 하나당 이익이 이만큼인데 하나당 시간은 또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럼 1시간당으로는 이익이 얼마입니까? 라는 걸 구하려면 얘네들을 다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눠보시면 A는 1시간당 15원을 얻게 되는구나. B는 1시간당 24원이구나. C는 1시간당 20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우선순위는 단위당이 아니라 제약자원 한 단위당 이걸로 가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아마도 이 중에서 가장 1순위가 되는 것은 B가 되겠죠. 여기 바로 1순위. 2순위는 얘네요. 얘가 2등. 3순위는 얘겠네요. 얘가 3등. 자, 그러면 자원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1등부터 만들어야죠. 1등은 몇 개까지 만들까요? 시장 수요가 제품 B가 3,000개니까 아무리 1등이라도 3,000개 이상 만드는 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어차피 안 팔릴 거. 그래서 결국은 얘를 3,000단위만큼 만들어 줍시다. 3,000개를 만드는 순간 1개당 1시간이니까 3,000시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9,000시간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6,000시간이 남아있죠. 그럼 2순위까지도 턴이 가겠네. 2순위인 C는요. 몇 개만큼의 수요량을 갖고 있는가? 2,000개래요. 그럼 2,000개 다 만들 수 있나 보니까 하나당 3시간이거든요. 그럼 다 만들 수 있겠네요. 왜? 2,000개 하나당 3시간이면 딱 6,000시간이니까 결국 둘이 합쳐서 9,000시간을 다 딱 맞게 써버리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A는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못 만들어요. 그럼 이게 지금 최적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공헌이익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공헌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2가지 방법을 다 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시험을 대비하시면. 단가로 24원, 60원이거든요. A는 어차피 안 만드니까 의미가 없고 수량으로 보면 B는 3,000개인데 C는 2,000개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둘이 더해주시면 공헌이익이 나오겠죠. 개당과 수량으로.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 192,000원이 나옵니다. 이게 답이죠. 근데 똑같은 금액을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냐면 이렇게 계산하셔도 좋아요. 3,000시간을 쓴다는 거잖아요. B는. 그런데 1시간당으로 또 24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야. C도 마찬가지. 6,000시간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C는 1시간당 20원 꼴로 버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도 C의 이익이 되겠죠. 즉 빨갛게 이렇게 더해도 어차피 내내 똑같이 192,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구하나 빨간색으로 구하나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편한 방식으로 하시는데 2차 시험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여기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적에 파란색으로 할 때랑 빨간색으로 할 때랑 조금 결과는 똑같지만 어떤 게 더 쉽게 풀리느냐라고 하는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36번 풀게요. 자, 36번은 3년 동안의 수량 자료를 막 주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판가나 원가 구조의 변동이 없는데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이익이 80만 원이었고 고정원가가 60만 원이었대요. 그럼 X 3년도에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얼마일 거냐? 아까 주었던 80만 원, 60만 원 이런 것들은 다 X 1년 거였고요. 괄호 안에 보니까 선입선출법이고 기초기말의 제공품이라는 것은 없었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살짝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아마 연습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을 던져줬으면 그럼 변동원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부원가를 줘놓고 다른 연도의 전부원가를 또 주는 거야.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생산량과 판매량을 좀 3년 내내 좀 비교해 보시니까 판매량이 다 똑같잖아요. 4만, 4만, 4만. 판매량이 안 변하고 있는데 다만 생산량이 6만, 3만, 5만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럼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요. 생산량이 올라가면 이익도 덩달아 올라가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익도 덩달아 줄어드는 게 전부원가 계산의 특징이고 이게 사실은 단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X1년 걸 던져줬으면 6만 개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X3년 걸 구하래. 그럼 생산량이 줄었잖아요. 판매량은 똑같은데.
그럼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익도 좀 줄어야 되겠지. 즉 1, 2, 3, 4, 5번 중에 혹시나 80만 원보다 더 큰 녀석이 지문에 있었다면 걔는 답이 안 돼요. 근데 애석하게도 1, 2, 3, 4, 5번을 다 봐도 80만 원보다 다 작긴 하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 작게 나올 거다라는 감만 가지고 X3년의 영업이익을 좀 구해봅시다. 자, 일단 자료를 분석해 볼게요.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굳이 뭐 T계정을 그릴 필요는 없긴 한데 같이 보기 위해서 T계정을 좀 그려보면 물량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X1년도 초에는 없었어요. 몇 개를 생산했는가? 6만 개. 4만 개를 팔았어요. 2만 개 남아있겠지? 2월 될 겁니다. 자, 그 와중에 몇 개를 또 X2년도에 생산했는가? 3만 개를 생산했고요. 4만 개를 팔았답니다. 당연히 만 개가 남아있겠죠? 그럼 그 만 개가 2월이 될 것이고 그 녀석을 우리가 5만 개만큼 더 생산을 해서 또 4만 개를 팔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2만 개가 남아있다는 거죠. 어차피 자료에서 정리해 준 거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눈에 잘 띄는 T계정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문제 표현을 60만 원짜리 고정원가다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위에 원가 구조에 변동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인 즉슨 변동비의 단가라든가 고정비의 총액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다라고 가정하는 것들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이 고정원가 60만 원이라고만 해놓으면 사실은 그 고정 판관비도 고정원가잖아요. 그래서 이 고정원가 60만 원이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고정 제조간접원가 6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만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60만 원 중에 고정 판관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뭐 판관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60만 원은 다 고정 제조간접원가 FOH를 준 건가 보다 이렇게 그냥 가정하고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60만 원의 고정 제조간접원가가 발생했는데 뭐 하다 발생했느냐? 제조간접원가니까 만들다 발생했을 거 아니겠어요? 즉 생산량에 대해서 제조간접원가가 해마다 똑같이 60만 원씩이 발생하더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도 60만 원 생산하다가 발생한 거니까 제가 기왕이면 생산량 아래에다가 제조간접원가 금액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단가로는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전체 60만 원을 각 연도별 생산량으로 나누어주면 될 텐데 그거 나눠주시면 얼마씩 나올 거냐? 얘는 10원 정도 나오겠죠? 얘는 20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12원 정도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이놈들 가지고 T계정을 태워보면요. 이게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FOH마저도 T계정을 타고 팔린 놈만 비용이 되거든요. 즉 얘는 10원짜리. 뭐 남아있는 것도 10원짜리. 얘는 2월 돼서 이게 10원짜리인데 그럼 4만 개 팔아먹은 건 10원짜리 팔았냐 20원짜리 팔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제일 밑에 괄호 안에 뭐라고 써놨느냐 선입선출법이다 라는 가정을 써주는 거죠. 선입선출법이래. 선입선출법이라면 결국은 일단은 2만 개 10원짜리 먼저 팔았다는 것이고요. 나머지가 바로 요 2만 개는 이렇게 와서 20원짜리였다 그런 얘기겠죠. 2만 개 이렇게 갔으니까 만 개가 여기에 20원짜리가 남아있더라. 얘는 또 2월이 됐을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 당연히 똑같이 선입선출법이 될 테니까 결국은 여기는 이 만 개가 먼저 팔렸어요. 20원짜리가. 나머지 3만 개는 이렇게 온 거 12원짜리일 것이다. 나머지 2만 개는 12원짜리가 이렇게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원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X 1년 걸 줬잖아요. 그럼 X 1년도에는 매출 원가 안에 고정 제조간접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요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X 3년도에는 매출 원가 안에 고정 제조간접비는 얼마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요만큼 들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거 말고 X 1년과 X 3년의 차이를 유발시킬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판매 가격 똑같다고 했고 판매 수량도 4만 개로 다 똑같거든요. 변동비의 단가도 똑같을 테니까 변동비는 결국은 팔린 것만큼 매출원가 됐을 테니까 단가 똑같고 판매된 수량 똑같다면 변동비로서 비용 처리되는 금액도 다 똑같았겠지. 그럼 결국은 뭐만 달라지느냐? 판매 수량은 같지만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단가가 달라져요. 얘는 단가가 아니라 총액이 같은 애들이니까 단가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 때문에 X1년과 X3년의 어떤 매출원가의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매출원가의 차이만큼 영업이익도 차이가 나겠죠.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40만 원이죠. 이게 뭐예요? X1년도 전부원가 계산의
매출 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FOH 그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X 3년도 전부 원가 계산으로 계산한 매출 원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FOH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겠네.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일단 만 개죠, 만 개. 만 개에는 20원 때리시고요. 나머지 3만 개, 그죠? 그러니까 얘를 만 개, 3만 개 나누어서 만 개는 20원, 3만 개는 12원 이렇게 때리라는 거지. 만 개 20원을, 나머지 3만 개는 12원을 곱하신 다음에 더해보세요. 더하시면 이건 56만 원쯤 나올 겁니다. 즉,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매출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X1년에 비해서 X3년도에 차이가 얼마만큼 나요? 지금 16만 원만큼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매출 원가가 크다는 거니까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은 16만 원만큼 줄어 있겠지. 그럼 X1년도가 80만 원이니까 거기서 16만 원만큼 줄이면 돼요, 그냥. 그럼 얼마? 64만 원. 답은 1번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부 원가 계산에서의 어떤 그 고정 제조간접원가 흐름 이것만 가지고 그냥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자료를 주고 영업이익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그냥 변동원가 계산이랑의 차이를 비교하는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을 어떻게든 활용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어떻게든 그 공식을 먼저 쓰고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건데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푼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쓰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영업이익에서 뭘 뺄까요? 기초재고자산, 비기닝 인벤토리 안에 있는 FOH 얘를 날리시고요. 더해줍시다. 뭐를요? 엔딩 인벤토리 그 안에 있는 FOH를 더해주세요. 그럼 뭐가 된다? 전부 원가 계산 하에서의 영업이익 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 X2년은 필요도 없고요. 자료에서 X1년을 줬는데 갑자기 X3년을 구하라고 하니 얘네 둘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럼 자료 준 건 뭐가 있는가? 요거 줬어요. X1년 전부 원가. 그때 영업이익이 얼마? 80만 원. 그러면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 거 한번 구해보자고요. X1년도에는 기초가 없었죠. 기말에는요. 수량은 2만 개 남아 있었는데 FOH의 단가는 10원짜리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2만 개에 10원이니까 얼마? 20만 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80만 원 됐다는 건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60만 원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 자, 근데 보세요. X3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사실 X2년도 마찬가지인데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판매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지 생산량의 영향은 전혀 안 받잖아요. 그럼 지금 X1년, 2년, 3년 동안 생산량만 바뀌고 있을 뿐 판매량이 안 바뀌고 있으니까 사실상 X3년도의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도 당연히 60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익차이 조정 공식을 이용해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을 구해도 되겠네. 그럼 X3년도 기초재고에 포함된 FOH는요. 기초재고의 수량은 10,000개인데 선입선출법이니까 단가는 X2년도 거 20원. 요게 딱 들어가면 되겠네. 즉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00개에다가 20원만큼을 좀 때려주시면 20만 원쯤 되겠네요. 기초재고니까 마이너스로 가시고요. 기말재고는 2만 개 있는데 단가는 올해 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선입선출법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2만 개 곱하기 12원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24만 원. 그럼 여기에서 이것 빼고 얘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도 어차피 똑같이 64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의 특성을 이용해서 끼리끼리 비교해도 좋고요. 아니면 변동원가 계산을 한번 치고 오는 방식으로 비교해도 좋습니다. 편하신 방식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37번도 풀어볼게요. 표준원가 계산 문제고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답니다. 즉 제조간접원가의 차이 분석을 할 적에 Q를 직접 노무 시간을 이용하시오. 그런 의미가 되겠지.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소비 차이를 좀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소비 차이가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차이 분석 왁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변동비니까요. QP 분석을 해야 되겠죠. QP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AQAP에서부터 AQ, SP 마지막으로는 SQ, SP까지 분석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VOH에 대해서. 소비 차이를 구해보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둘간이 소비 차이니까 얘를 구해보는 게 우리의 지금 목표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준 금액들을 넣어볼게요. 실제 발생액이 13만 원이래.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 13만 원.
이거 하나 넣는 순간 오 얘만 알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실제로 발생한 게 8,000시간이래요. AQ잖아요. 8,000시간. 이렇게 이것도 8,000시간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눠줘도 좋겠지만 어차피 금액 알고 있는데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AQ 8,000시간 여기만 넣을게요. 제품의 생산량이 3,600개를 이건 어디다 넣을까요? 실제 생산량인데 사실 여기는 8,000시간도 3,600개에 대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럼 얘를 굳이 나눠서 3,600개 곱하기 한 개당 실제 몇 시간 해서 8,000시간이더라. 이걸 분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둘이 곱한 게 8,000인데 뭐. 오히려 SQ마저도 우리는 사실상 효율성을 분석하는 거고 변동 예산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SQ, 스탠다드고 표준이고 이게 예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다 실제로 맞춰놓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생산량 3,600개는 사실은 여기에서 T를 좀 내주면 돼요. 다만 얘는 3,600개에다가 한 개당 실제 시간 8,000 나누기 3,600개 하시면 나누겠죠. 그럼 8,000 나누기 3,600개 한 그거만큼이 한 개당 실제로 걸린 시간이고 즉 3,600개 곱하기 그 실제 시간을 곱해서 8,000이 됐다는 건데 얘는 뭐가 다른 거야? 실제 생산량 똑같은 얘기지만 얘는 한 개당 표준으로 몇 시간이냐 그걸로 환산을 하면 그게 바로 SQ가 되는 거죠. 그럼 한 개당 실제 말고요. 한 개당 표준으로 몇 시간이래요? 한 개당 2시간.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이걸 우리는 SQ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AQ는 8,000인데 SQ는 7,200시간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SP를 시간당 얼마라고 때렸을 거냐라는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걔는 안 줬어요. 그래놓고서 제일 밑에서 능률 차이를 줬습니다. 능률 차이라는 건 얘네 둘간의 차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능률 차이인데 능률 차이는 얼마라고 줬느냐? 8,000원만큼이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럼 보세요. 얘가 8,000이고 그죠? 얘가 7,200이니까 왼쪽이 더 크거든요. 800만큼. 왼쪽이 더 크니까 조금이라도 더 실제인 게 큰 거 아니에요. SP는 같으니까. 그래서 불리한 거죠. 실제가 더 크니까. 그러면 시간으로 쳤을 때 800시간이 불리한데 금액이 그게 8,000시간 불리한 걸로 됐다는 건 1시간당 SP가 얼마 꼴이냐? 1시간당은 10원이어야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0원이다.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 검산해볼까요? 얘는 계산하시면 8만 원이 될 텐데 얘는 계산하시면 7,200시간에 10원이니까 72,000원쯤 되겠네. 그러면 둘 간에 8,000원 차이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결국 얘가 8만 원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둘 간의 차이를 좀 뽑아보시면 결국 5만 원 차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왼쪽이 더 크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불리한 차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거의 다 왔네요. 이제 38번 풀어볼게요. X1년도 2분기니까 4월, 5월, 6월 정도 되겠네. 판매량 예산을 줬습니다. 월말 제품은 다음 달 판매량에다가 10%만큼을 보유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요. 직접 노무 시간은 4월, 5월, 6월에 각각 몇 시간씩일 것이다 예상을 한대요. 시간당 임금은 4월 달에는 50원, 5월부터는 매월 5원씩 상승할 거래. 즉 무슨 얘기냐면 4월에는 1시간당 50원 꼴이었는데 5월에는 5원만큼 상승한다는 거니까 55원 됐다는 거고 6월 달에는 5원이 또 상승한다는 거니까 시간당 60원 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6월 달에는 직접 노무원가 예산이 얼마여야 말이 되냐요. 7월에 판매량 예산이 5,000개다라는 것도 좋네요. 박스에서는 4월, 5월, 6월을 줬고. 자, 그럼 봅시다. 어차피 예산은 순서를 반대로 짜잖아요. 그렇죠? 생산 먼저 하고 판매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생산 먼저 짜진 않아요. 판매 예산이 먼저 나와야 그에 맞춰서 생산을 하는 거지. 얼마나 생산할까 계획하고 그에 맞춰서 판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얼마나 팔까 예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죠. 그래서 판매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냐? 제품의 어떤 T 계정을 좀 따져줬을 적에 원래는 차변에 기초, 생산, 판매, 기말, 대변에는 판매, 기말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순서가 반대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판매를 먼저 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냐? T 계정을 뒤집어 주시면 편해요. 차변과 대변을 아예 리버스를 치자는 거지. 그럼 보세요. 대변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판매와 기말 얘네들이 먼저 나오면 되는데 다만 T 계정으로 풀지 마세요. 예산 문제는. 왜? 어차피 벌써 월이 4월, 5월, 6월 3개잖아요. 그러면 T 계정만 벌써 3개를 막 그려야 되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제품뿐만 아니라 막 원재료까지 같이 분석하라고 하는데 그럼 계정이 제품 그 다음에 제공품이 없다 치더라도 원재료까지 2개, 계정이 2개인데 월이 막 3개, 4개씩 나와.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T자밖에 안 그리다 끝나요. 이렇게. 그러면 헷갈려서 못 푼다는 거지. 그래서 항등식으로 바꿔버리되 차대를 바꿔버립시다. 즉 대변에 있는 것들 판매와 기말 먼저 써주시고요. 차변에 있는 것들 기초와 단기 생산 이 아이들을 이렇게 적어놔 보죠. 자,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4월, 5월, 6월 예산을 짭니다. 몇 개씩이냐? 판매 예산을 제일 먼저 짜니까 문제에서는 판매량 예산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보니까 3,000개, 4,000개, 4,000개가 아까 판매량 예산이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사실은 7월 달에 판매량도 주긴 줬으니까 얘도 하나 넣어봅시다. 5,000개라고 되어져 있었죠. 자, 근데 보세요. 판매는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렇다 치고 기말 재고는 어떠해야 되느냐? 문제에서 무조건 법칙을 줍니다. 어느 정도의 재고는 미리 잡고 있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전빵으로.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우리 예상과는 달리 판매가 폭발한다 그러면 생산이 모자라 버리면은 사실상 그걸 커버하지 못하니까 혹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 그러면 예정됐던 판매를 못하니까 뭔가 기말에 좀 미리 갖고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비율을 10%라고 줬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4월 말에는요. 사실은 5월 달에 팔 게 4,000개니까 그거의 10%를 미리 땡겨서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고려 안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5월 달에 4,000개 팔 거면 5월 달에 그냥 4,000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4,000개 만들다가 뭐 빵꾸 나면 어떡해요? 그럼 못 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좀 대비해서 4월 말에 즉 5월 초에 미리 10%에 해당되는 400개를 좀 갖고 있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재고 정책을 주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기관에서 다 마찬가지니까 10%씩을 다 올려볼게요. 올려보시면 얘는 400개, 얘는 500개 정도가 되겠네. 자, 그러면 기초로 넘어와야 되는데 어차피 단기 초라는 건 전기 말과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 5월 초는 4월 말이잖아요. 얘가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겠네. 그럼 얘는 400개, 얘도 400개고요. 얘는 5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몇 월이에요? 6월. 6월에 대한 뭐? 직접 노무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뭐 하다 발생하느냐? 생산하다 발생했으니까 6월 달에 생산량 얘를 뽑아주면 되죠. 그럼 얘네들이 더한 거랑 얘네들이 더한 거랑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주면 4,100개만큼을 만들어야 되겠군요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직접 노무원가가 얼마일 거냐라는 건데 한 개당 몇 시간이래요? 6월에는 위에서 세 번째 줄 4시간이다. 금액으로 갑시다. 그럼 뭐만 알면 되느냐? 1시간당은 얼마 꼴인 거냐? 이것만 알면 되는데 아까 50원에서 출발해서 5월에 5원, 6월에 5원 한 번씩 다 올라갔다라고 했으니까 50원에서 10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60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시면 98만 4천원 정도 나올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정답은 3번 골라줍시다. 자,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39번 한번 풀어볼게요. X 1년도에 오토바이를 만들고 있는데 한 개당 판가가 200원이고 제조원가 내역을 줬어요. 위에 있는 세 개는 변동비네요. 그죠? DM, DL, VOH까지 다 더해 놓을까요? 86원, 45원, 9원 다 더하시면 한 개당 140원 꼴로 변동비가 발생한다. 고정비는 일단 놔둡시다. 왜? 우리가 의사결정 문제에서 별말 없으면 고정비는 비관련 원가니까. 자, 경찰청으로부터 순찰용 오토바이 100대를 한 대당 180원에 좀 공급해 주세요 라는 특별 주문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사실 원래는 이 100대만큼이 충당이 되느냐, 즉 유휴 등력이 충분하냐 요거부터 따져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유휴 등력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앞으로 나올 무언가 유휴 등력이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 그런 건 체크하셔야 되겠지. 주문에 대해서는 오토바이를 순찰용으로 변경해야 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달아야 되나 봐. 그래서 한 개당 10원만큼의 원가가 추가 발생한대요. 그리고 경찰청 로고를 제작해야 되다 보니까 디자인 스튜디오에 1,200원 정도를 지급해야 된대요. 10원과 1,200원의 표현의 차이를 보세요. 10원은 한 대당 뭐요? 변동비. 1,200원은 대당이란 말 없습니다. 뭐요? 고정비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세무의 생산 능력은 최대 능력에 근접해 있대요. 몇 개인지 수량 구체적으로 주진 않았지만 근접해 있다는 얘기는 유휴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수락하게 되면 기존의 오토바이 10대만큼의 생산은 포기해야 된대. 뭐가 발생? 기회비용이 10대만큼 발생하더라.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수락했을 때의 증분 이익을 좀 구해보랍니다. 한번 구해보죠. 특별주문을 수락해봅시다. 특별주문을 수락했다. 가정.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죠. 수락하면 상대적으로. 수락 안 할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좋아지는 걸 증분 수익, 나빠지는 걸 증분 비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좋아지는 건 뭐 있겠어요? 없던 매출 생기잖아요. 즉 특별주문과 관련해서 세일즈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다. 얼마가 늘어나겠어요? 한 개당 얼마에 들어왔대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위에서 두 번째 줄 200원은 원래 팔던 오토바이고 특별주문 즉 경찰청한테 팔아먹는 것은 박스 밑에 180원에 들어왔죠. 그래서 180원씩. 몇 대? 100대. 이게 증분 수익이죠. 계산하시면 18,000원 정도 나오겠네. 자, 그러면 특별주문을 받아주려면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적에는 변동비와 고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별말 없으면 고정비는 놔두시고요. 별말 없으면 변동비는 일단 다 집어넣는 거죠. 변동비는 3개 합쳐서 140원 구해놨고요. 별말 없으니까 특별주문과 관련해서도 변동비 140원은 다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겠네. 증분 비용이기 때문에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14,000원 증분 비용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원래 있던 거 140원만 발생한 거고요. 반영을 한 거고요. 이거 말고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변동비 하나 더 있었어요. 뭐 있었다? 내비게이션 따라야 된다며, 그렇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장착 비용. 그냥 내비게이션이라고 쓸게요. 자, 내비게이션 때문에 우리는 한 개당 10원만큼 정도를 더 써야 돼요. 몇 개만큼에 대해서? 특별주문 100개만큼에 대해서. 그래서 없던 1,000원만큼의 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증분 비용으로 갑시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로고에 대한 디자인을 좀 해야 된대요. 이렇게. 로고 디자인 때문에 얼마를 써야 되느냐? 이건 총액이었죠? 총액으로 1,200원을 써야지 된대. 이것도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합시다. 고정비에 대해서는 요 1,200원 말고 다른 언급은 없으니까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열 때 포기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뭘 반영하자? 잊지 말고 기회비용을 좀 반영해주자. 그럼 기회비용은 원래 오토바이를 정규 판매하던 거 이걸 포기하는 거니까 180원 하면 안 되겠고요. 원래는 얼마였다? 200원이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오토바이 한 대당 우리가 변동비 들어가는 건 특별주문과 동일하게 140원. 뭐 바뀐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특별주문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 대당 원래는 60원 떨어지는 그런 오토바이였었는데 그렇게 생긴 것을 몇 대요? 10대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줬으니까 요거만큼 즉 600원만큼의 기회비용이 생기겠네. 이것도 기분 안 좋은 증분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치시면 되겠네. 이거 네팅한 게 바로 증분 이익이죠. 뭐죠? 계산해 보시면 1,2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답은 증분 이익 1,200원. 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 4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세모는 사무실용, 가정용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대요. 엑셀련 예산과 실제 결과를 줬습니다. 뭐뭐를 줬는가? 윗박스는 예산이고요. 아랫박스는 실제입니다. 둘 다 사무실용과 가정용을 좀 나누어서 줬고요. 판가, 변동비, 판매 수량 이런 것들을 막 줬네. 자, 밑에 있는 세 줄을 먼저 볼게요. 공기청정기에, 즉 사무실, 가정 이런 걸 막론하고 어쨌든 전체 공기청정기의 전체 실제 시장 규모가 105만 대였대요. 시장 점유율 차이를 분석했더니 123,750원만큼 유리했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X1년도의 전체 공기청정기의 시장 규모가 얼마였었을 거냐? 즉 규모를 예측했을 때는 얼마로 예상했다는 거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데 아마 올해 나온 모든 15문제의 원가 관리학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까다롭다고 느낄 만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판매 부문 쪽 성과평가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냥 쉬운 문제 정도로만 그냥 취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분석하는 건 되게 잘하시는데 갑자기 시장 점유율 차이? 제일 끝에 있는 걸 그냥 쑥 들어버리고서 뭔가 자료를 따라가 봐라. 그러면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냐면 애초에 힌트로 준 게 시장 점유율 차이거든요. 뭔가 금액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막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도 금액이 있고 여기에도 뭔가 막 금액이 있어요.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이 둘 간의 시장 점유율 차이라고 하는 거 요 놈을 줬거든요. 금액을 먼저 써보면 1023750 만큼 어땠대요? 유리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서라는 거죠. 그럼 이름을 보세요. 시장 점유율이 차이가 난다며.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과
여기 있는 금액은요. 적어도 다른 건 다 똑같아야 돼요. 다른 건 다 똑같고 딱 하나 뭐만 다를 거냐? 시장 점유율 이것만 딱 다르게 매겨주면 그게 바로 시장 점유율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만 하나는 실제, 하나는 예산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나머지 것들 있죠. 시장의 어떤 규모,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단위당의 공헌이, 그죠? 그 다음에 두 개 제품이 있으니까 그 둘 간의 어떤 배합,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그냥 맞춰놓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밑에 있는 실제 결과에서 뭘 줬냐면 실제 수량이 37,800대 그리고 88,200대다 이렇게 줬거든요. 둘이 한번 더해보세요. 더하시면 126,000대가 나와요. 그럼 그 126,000대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 규모에다가 실제 점유율을 때리면 실제 판매 수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즉 실제 규모가 몇 개인지는 알고 있죠. 105만 대인데 거기다가 실제 점유율을 때려봤더니만 그게 12만 6천 대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즉 우리는 실제 점유율을 뭐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계산을 생략하고 어쨌든 12만 6천 대 여기도 12만 6천 대 이렇게 갑시다. 왜 두 줄을 쓰느냐? 사무실용과 가정용이 있으니까 그래요. 자, 공헌이익인데 공헌이익을 사무실용과 가정용 이렇게 둘로 좀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12만 6천 대인데 여기는 12만 6천 대는 사실은 실제 규모에다가 곱해주기를 실제 점유율이라는 걸 이렇게 때려준 거라고 이렇게. 뭔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이렇게 둘이 곱한 결과가 전체 12만 6천 대라는 거예요. 자, 근데 12만 6천 대는 어쨌건 간에 지금 제가 사무실용과 가정용을 합산한 거니까 얘를 다시 사무실용과 가정용으로 좀 뽀개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유율만 둘이 서로 다르게 가고요. 실제 규모에다가 때리는데 점유율만 다르게 때리고 나머지 것들이 있잖아요. 배합 차이라든가 뭐 가격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 점유율 차이까지 오는 과정에서 위에서 이미 분석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우리의 예상치, 즉 표준으로, 예산으로 다 맞춰놓고 비교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12만 6천 대는 얘네 둘이 합친 거니까 얘네 둘을 다시 배합을 이용해서 뽀개줄 건데 그 배합은 예산 배합으로 뽀개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예산으로. 즉 무슨 얘기냐? 예산상의 판매 수량이 3만 대, 9만 대잖아요. 그럼 3만 대, 9만 대니까 전체 12만 대. 거기서의 비율을 따져보시면 25%와 75%쯤이 됩니다. 즉 얘한테는 25%로 뽀개주시고 얘한테는 75%로 뽀개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사무실이 몇 개냐, 가정이 몇 개냐 이렇게 나올 텐데 거기다가 단위당의 공헌이익을 곱해줘야만 전체 공헌이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단위당의 공헌이익도 애초에 공헌이익이 실제냐 표준이냐 그 차이는 윗단에서 매출 가격 차이 이런 것들 할 때 다 분석을 했으니까 그런 걸 또 차이 내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분석 끝난 것들은 전부 다 표준으로 깔아주면 됩니다. 즉 표준으로 봤을 때, 즉 예산으로 봤을 때 사무실용은 판가 180원에 변동비가 120원이니까 개당 60원쯤 되겠네. 마찬가지 가정용도 예산으로 보세요. 135원에서 90원을 날려주니까 개당 45원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윗줄 계산되고요. 아랫줄도 계산이 돼요. 둘 다 계산해보세요. 둘 다 계산해보시고 둘을 더해주세요. 더해주시면 전체 6142,500. 요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우리가 비교할 건 뭐냐? 얘랑 딱 뭐만? 점유율만 다르게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보세요. 우리는 실제 규모에다가 실제 점유율을 때려서 12만 6천 대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 실제 규모에다가 무슨 점유율? 점유율만 다르면 되니까 예산상의 점유율을 때리자는 거예요. 그 예산상의 점유율을 제가 X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예산 점유율을 X라고 합시다. 우리는 예산상의 점유율을 미지수 X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실제 규모는 알아요. 105만 대. 105만 대. 얘도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상의 점유율이니까 X 이렇게 때려주자는 거지.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105만 대에다가 X 예산 점유율을 때렸다는 건 105만 대가 뭐예요? 실제 규모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X를 우리가 뭘로 갔어요? 예산상의 점유율.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이렇게 때렸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때려놨으니까 둘 간의 차이는 뭐만 난다? 점유율만 여기선 예산이고 여기선 실제니까 그것을 우리는 점유율 차이 이렇게 부른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때려주면 사무실용과 가정용을 합산한 어떤 전체 판매 수량이 나오는데 그 전체 판매 수량을 또다시 사무실용과 가정용으로 뽀개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각자 단가가 다르니까 뽀갤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배합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배합에 대한 얘기는 이 시장 점유율 차이, 시장 규모 차이 나오기 전에 배합 차이와 수량 차이를 통해서 이미 배합 차이 얘기는 끝났고 그 수량 차이를 한 번 더 쪼개는 것 뿐이니까 분석이 끝난 건 무조건 예산으로 깔아놓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즉 분석이 이미 끝난 배합에 대한 얘기는 뭘로? 예산상의 판매량인 3만 대 9만 즉 25%와 75% 이걸로 우리가 분해를 하자는 거죠. 배합을 이렇게 뿜빠이를 치자는 거지.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단가만 때려주면 되는데 그 단가에 대한 차이도 이미 멀찍이에서 가격 차이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미 분석이 끝났으니까 얘도 예산으로 깔아버립니다. 예산상의 공헌이익은 단위당 아까 60원이었었고요. 얘는 45원이었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산을 해주시는데 다만 미지수 x가 끼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고 요거 계산하셔서 둘이 x로 묶어주시면요. 금액이 어떻게 나올 거냐? 51187,500 곱하기 x 요 정도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점유율 차이가 유리하게 요거만큼 나왔대요. 자, 그럼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유리한 차이가 만약 표준원가 계산에서 나왔다면 표준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건 DM, DR, VOH, FOH 같은 원가니까 유리했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가면서 더 실제거든요. 얘는 실제인데 얘는 예산이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실제인 게 작아야 유리해요. 왜냐면 원가니까. 하지만 지금은 공헌이익이잖아요. 판매 부문이니까. 공헌이익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더 커야만 유리했겠지. 즉 얘보다 얘가 더 커요. 얼마만큼? 얘만큼. 그럼 얘와 얘의 관계를 이걸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6, 1, 4, 2, 5, 0, 0 이게 더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뺍시다. 10, 23, 7, 5, 0만큼을 이게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요거만큼 날려주면 그 금액이 뭐랑 일치하게 될 거냐? 얘랑 일치할 거 아니겠어요? 51, 187, 500 이렇게 거기다가 x 때린 거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도대체 x 값이 얼마냐? 요게 나오게 될 텐데 이게 딱 이쁘게 10%가 나올 거예요. x가 뭐야? x가 예산상의 점유율이라는 거지. 그럼 보세요. 예산을 짤 때 우리는 예산상의 규모가 있어요. 얼마인지 몰라도 야, 우리 시장은 공기청정기 시장은 대충 요 정도의 시장이겠지라는 걸 나름대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그럼 그중에서 몇 퍼센트를 먹을 것 같니? 라고 했을 때 그래도 그중에 10%는 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야. 이것도 예상이죠. 그러면 그래? 전체 이 정도 규모에서 10%를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판매량이 몇 개로 예상된다는 거냐? 몇 개로 예상했어요? 3만 개와 9만 개에서 12만 개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지. 12만 대로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 예상 규모가 얼마였다는 거냐? 우리는 결국 120만 대 정도는 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예상 시장 규모가 얼마냐라고 하는 건 120만 대. 답은 5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40번 문제가 사실은 막 그렇게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마 이렇게 제일 밑단에 있잖아요. 시장 규모 차이 이런 것들, 시장 점유율 차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조금 멈칫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을 건데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시험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강평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